제일 처음에 보면 우리가 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해 보십시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국제 간에 상인들끼리 물품을 거래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무역은 크게 계약 파트가 있고 대금 결제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운송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화물 운송화와 관련되어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은 발생되면 안 됩니다.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분쟁 해결 파트 해서 이제 크게 5개 파트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5개 파트 중에서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어지는 국제 상관습 법규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는 게 나오죠. 일면 우리가 CISG라고 불러요. 유엔에서 제정했기 때문에 앞에 유엔을 붙여서 UNCISG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해서 다른 말로 비엔나 협약이라고 불러요. 이 아이 이름은 굉장히 길죠. 자, 이 아이는 1조부터 101조까지 총 101개의 조항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매 당사자 간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당사자 간의 기본적인 의무와 관련되어지는 내용, 그리고 특정 당사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피해본 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권리 구제와 관련되어지는 내용, 이런 것들을 유엔이라는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협약입니다. 협약. 요게 이제 실제 계약하고 관련되어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지는 협약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이 비엔나 협약 내용은 1조부터 다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보실 거예요. 지금은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협약 이름이 있는데 UNCISG, CISG 또는 비엔나 협약이라 부르고 풀네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지는, 광범위가 아니고 거의 필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상인들 사이에서 가격 조건에 구체적으로 쓰는 국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바로 인코텀즈예요. 인코텀즈. 10년마다 한 번씩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이제 숫자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될 때마다 그 숫자들이 단위가 이제 변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코텀즈 1980, 인코텀즈 1990, 인코텀즈 2000, 인코텀즈 2010. 최초 버전은 1936년도에 제정됐어요. 누가 제정했냐면 ICC라는 단체에서 제정했어요. ICC는 국제상업회의소입니다. 전 세계 상인들 간의 계모임 집합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한 ICC의 대한민국 지부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그래서 전 세계 지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ICC에서 결정한 내용들은 바로 각 나라에 있는 ICC 지부를 통해서 전부 다 전달돼요.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에 우리나라 상업인하고 공업인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죠. 거의 중소기업 이상은 거의 다 가입됐다고 보시면 돼요. 소상공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되면은 국제적인 상인들 간의 어떤 결정한, ICC에 결정한 어떤 내용들은 바로 일사불란하게 전달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 상인들이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과 관련되어서 어떤 의무행위를 수행을 하고 분쟁이 발생될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겠죠. 자, 비엔나 협약은 매매 당사자 간에 있어서 의무 관계를 다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인코텀즈는 역시 매매 당사자 간의 의무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진 않아요. 인코텀즈는 셀러가 지켜야 되는 의무 10가지, 바이어가 지켜야 되는 의무 10가지에 대해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협약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CISG는 셀러하고 바이어가 지켜야 될 의무가 10개만 있는 건 알겠죠?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 의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인코텀즈는 구체적으로 10가지씩을 다루고 있어요. 나중에 인코텀즈 안에 있는 각각의 규칙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셀러들이 어떤 의무, 바이어들이 어떤 의무를 10개씩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다 확인을 할 겁니다. 물론 다 영문으로 볼 거예요. 우리말로 안 봐요. 싹 다 영어로 봐야 돼요. 잊지 마세요. 무역 영어 과목이에요. 무역 한국어 과목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고 자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GA라고 있죠. 영국 물품매매법. 이거는 또 뭔데요? 쉽게 얘기하면 영국 상법입니다. 우리가 영국 상법도 알아야 돼요.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상징적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적 존재.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 간의 상인들 간에 적용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비엔나 협약이라든지 인코텀즈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졌던 게 있는데, 그게 영국 물품 매매법인데, 영국 국내법이지만, 영국 국내 상법이지만, 왜 이 아이를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그 이름, 명칭을 다루고 있냐면은, 영국은 우리가 영국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대영제국이라도 표현하죠. 아직까지도 영국에서는 그 민족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자기네들 상법을 만들 때 마치 외국과 거래하는 개념, 그 개념에서 자국 국내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엔에서 비엔나 협약을 만들 때 그 영국 물품 매매법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상징적 의미로서 우리가 SGA라는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UCC, 미국 통일 상법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상법이에요. 이름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Walls Oxford Rule for CIF Contract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인코텀즈 배우게 되면 CIF라는 가격 규칙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32년도에 그 전반적으로 CIF라고 하는 이 인코텀즈에서 정한 CIF도 1936년도에 정리해서 나왔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은 존재하고 있던 거예요. 인코텀즈 만들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상인들 사이에서 가격과 관련되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가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발표를 최초에 한 게 36년도예요. 따라서 그 이전부터 상당히 많은 그 상인들 간에 사용했던 가격과 관련되어지는 규칙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인코텀즈보다도 먼저 와르소 옥스퍼드 룰에서 이와 관련되어진, 특히 이제 나중에 우리가 CIF, 지금 이게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이런 녀석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CIF와 관련되어서 먼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가. 자, 그리고 이 단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저게 이제 영어로 읽느냐, 러시아로 읽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W가 러시아어로는 무 발음 나죠. 그래서 바르샤바라고도 읽어요. 바르샤바. 와르소라고도 하고 바르샤바라고도 하고. 이제 또 기초 상식 한 개 늘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학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라틴어도 배웁니다. 라틴어도 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상식의 폭이 넓어요. 물론 깊이 있게는 못 해줘요. 저도 많이는 모르지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 나라에 있는 기본적인 언어들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씩은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잉글리시 과목을, 이 무역영어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상식의 폭이 본인도 모르게 나중에 학습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유익한 과목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름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령거래 조건이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령거래 규칙으로 다 바꾸세요. 규칙이라 쓰셔야 돼요. 과거에는 조건이라 썼는데 요즘은 다 규칙이라고, 이제 규칙으로 쓰기로 다 합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교수님들이라든지 강의하시는 분들은 과거부터 워낙 조건이란 말이 익숙해 오다 보니까 이걸 몇십 년 동안 쓰던 말이니까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이제 ICC에서는 다 규칙으로 쓰기로, 룰로 쓰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배울 때부터 규칙 이런 표현 쓰세요. 저도 간혹 강의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자꾸 조건이란 말을 쓸 건데, 그래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넘게 써오던 말이라서 제가 인식을 하지만 또 이제 설명을 또 깊이 있게 그리고 장황하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조건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좀 양해를 구해 주시고 최대한 그 규칙으로 저도 의식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처음부터 규칙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금 결제하고 관련되어지는 국제협약, 나중에 이제 신용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신용장과 관련되어지는 국제통일규칙이 있어요. 지금은 신용장이 뭔지에 대해서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은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차피 다 알게 될 거예요. UCP라는 게 있어요. UCP. 화한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버전은 1조에서 39조까지 총 39개의 조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ISBP라는 게 있어요. 국제표준은행 관행이라고 그러죠.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를 줄여서 ISBP라고 그래요. ISBP. 이름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날 무역과 관련되어진 서류가
과거에는 종이서를 많이 썼지만 오늘은 전자문서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문서와 관련되어서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종이 문서하고는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서 자체가, 그리고 적용되어지는 방식이나 형식 이런 것들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침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래서 이 자 붙으면 다 전자적하고 관련되는 거죠. EUCP라는 게 있어요. EUCP 버전이 있습니다. 최초 버전은 1.0 버전이었고 업그레이드해서 1.1 버전이 있습니다. 1.1 버전이. 그래서 EUCP라는 말은 여기는 없지만 여기 있죠. EUCP는 반드시 뒤에 버전 쓰세요. 그래서 1.1, 혹시 또 개정이 되면 1.2가 될지 2.0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개정이 되면, 버전이 바뀌게 되면 버전을 쓰셔야 돼요. EUCP는 버전을 쓰셔야 됩니다. 버전을.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1.1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1.1 버전일 겁니다. 혹시 바뀌게 되면은 뭐 동영상에서 자막 처리해서 뭐 몇 점 몇으로 바뀌었다는 자막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자막을 지금 못 보시고 계시다는 것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1 버전이다. 지금은 어차피 다 봐요. 다 볼 거예요. 이것도 12개로 되어 있거든요. 다 볼 거예요. 전부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궁금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보고 또 지나갈 수 없고, 지금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책에 있는 목차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가볍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뭐야? 왜 안 해주지? 그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거 며칠을 해야 돼, 며칠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매뉴얼,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계약에 어떤 게 있고 분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제에는 어떤 게 있고, 운송에는 어떤 게 있고, 보험에는 어떤 게 있고, 분쟁에는 어떤 게 있다. 이것만 지금 아시면 돼요. 학교에 처음 또는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학교나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성향이나 특성, 직책 이런 거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늘어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늘어가시는 거. 그리고 무역에도 어음을 씁니다. 무역에도. 이 무역에서 쓰는 어음은 그냥 어음이라 안 하고 우리가 환어음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환어음하고 관련되어져서 적용되는 규칙인데, 그걸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이라 불러요. URC랍니다. Collection, 추심, URC라 불러요. URC. 자, 그리고 운송은 선박으로 할 수도 있고 철도로 할 수도 있고 비행기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한 개의 운송 수단으로 운송 서비스가 실현되지 않으면 다른 운송 수단을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합 운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수단별로 적용되어지는 국제 협정이나 규칙이 다 따로 있죠. 그래서 해상 운송에는 헤이그 룰,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로테르담 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철도에는 CMR이라는 게 있고 도로에는 CIM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제네바 협약, 제네바 국제협약, 제네바 협약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복합 운송화와 관련되어지는 UNMT 협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화와 관련되어서는 몬트리올 협약, 와르소 조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송 수단별로 전부 다 뭐라고요? 다른 협정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MIA 영국 해상보호법 개정됐어요. 자, 1906은 여러분들 지웁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그 1906이었다가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그 MI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국 해상보호법. 이것도 영국법이에요. 근데 아까도 그럼 영국법이 왜 자꾸 나오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때 영국이 전 세계에 여러 가지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식민지 정책도 굉장히 강화했었고, 한때 영국의 렐슨 제독이 일끄는 해군은 무적 함대라 불렀죠. 세계사 시간에 세계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때 당시가 있습니다. 그때 국제 상거래도 영국이 거의 다 주동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거래와 관련되어지는 국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관습이나 법규들은 영국 자기들 법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보험하고 관련되어서도 역시 그와 관련되어지는 법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 해상보험법이라 적용이 되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영국이 힘을 잃었다 할지라도 워낙 이와 관련되어지는 이제 보험하고 관련되어지는 이 법규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컸고, 전 세계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 약관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이 법을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각 나라들도 자연스럽게 영국 해상보험법을 자국 보험 관련 법규에 흡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또다시 국제적인 보험과 관련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좀 아이러니하게 국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국 해상보험법 요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MI를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자국법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CC 협회적 하약관 보험과 관련돼서 이제 화물하고 관련된 약관과 관련되어지는 건데, 신약관, 구약관 두 개가 있어요. 어차피 다 알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상 손해 중에, 사고 중에 그 공동훼손이라는 사고가 있어요. 이것도 보험과 관련돼서 나중에 할 거예요. 그와 관련되어서 국제적으로 손해 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통일화시켜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요크 엔트워프를 YAR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분쟁 해결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국제소송 말고 우리가 무역에서는 또 상사중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와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에 관련된 중재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 체계화되어져 있고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실제로 상인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 국제소송을 붙으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를 해서 배상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해서 재판해가지고 이긴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미국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는 일, 전쟁 터집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상대방 국가, 미국 같으면 상대방 기업이 있는 주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승소를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중재라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무역을 하는 국가, 두 개의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끼리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이 특정국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내린 중재와 관련된 판정도 실제로 자국에서 내린, 법원에서 내린 판결하고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로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 실제로 이와 관련되어서 중재라고 하는 분쟁 해결 방식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엔에서 협약을 만들었어요. 협약을. 그리고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뭐냐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에요. 외국에서 내린 중재와 관련된 판정도 인정하고 집행도 할 수 있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제 이 협약에 가입한 회원을 앞으로 체약국이라고 불러요. 체약국. 그래서 체약국들 사이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해서 지켜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와 관련되어서도 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법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가입한 국가들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 협약이 채택이 되었다 해서 우리가 뉴욕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에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이것도 협약 내용 전부 다 확인할 겁니다. 지금은 국제 상거래에 대해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각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파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제 상관습들이 있느냐, 어떤 규칙들이 있느냐, 어떤 협약들이 있느냐, 이름만 기억하셔서 카테고리 분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도 무역과 관련된 법이 있겠죠. 제가 50개가 넘됐습니다. 50개가 넘됐어요. 그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3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대외무역법이랬어요. 그리고 기타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검역법, 그 다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마약법, 약사법 이런 것들도 전부 무역과 관련되는 법규입니다. 그래서 50개가 넘어요. 이렇게 많은 법규들에 의거해서 우리가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특정한 물품이 국내에 잘못 유입이 되어서 국민 보건, 건강, 위생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는 해야 됩니다. 규제하고 관련되어서는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법규에서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